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검으로 시험장에 가지마 후 3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번 문제, 2015학년도 A형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역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착지하기 전에 몸의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 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체조 선수가 이렇게 공중 돌기 후에 이제 착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회전 반경, 그러니까 이게 축이 있는 거잖아요. 몸에 이제 가상의 축이 있고, 이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무엇을 증가시며 무엇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다. 또는 한 발을 내딛어 기저면을 넓혀도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 그렇군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영상을 보면 선수가 균형을 잃었을 때 팔을 무슨 방향으로 회전시키는데, 이런 동작은 몸 전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부분, 이게 포인트 문장이 되고요. 이제 회전 반경, 이게 포인트 문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가군동량과 관련되는 공식을 알고 있냐를 물어봤는데,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이 공식을 아는 아이를 이렇게 문장 설명 글로써 주어진 겁니다. 보게 되면은 회전 반경을 크게 한다는 건 뭐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과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관성 모멘트를 제가 설명해 놨죠. 이거는 이제 선운동에서의 약간 질량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관성 모멘트란 회전축에 대한 질량 분포를 나타내며 회전 운동 상태의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피겨스케이트에서 팔을 벌리면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어져 관성 모멘트가 커지고 회전이 느려지고, 반대로 팔을 몸쪽으로 모으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져 회전이 빨라집니다. 이 문장도 계속 시험에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크게 했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죠. 뭐 그 회전축으로부터 회전 반경을 크게 했다는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걸 의미하겠죠. 동일한 가운동량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공중에, 이 지금 선수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가운동량은 이제 전혀 변화하지 없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이 가운동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운동량인데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각속도는 작아지겠죠.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각속도는 커지고, 강운동량은 공중 이 상태에서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떤 힘을 받아서 강운동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강운동량 공중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착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면 각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증가시키면 안정적으로 착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면 각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착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밑에 문장은 이거는 이제 뉴턴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운동이니까 뭐 각 작용 반작용이라고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 여튼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팔을 시계 방향으로 져서 줘야죠. 그럼 몸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팔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몸은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서게 되니까, 몸 전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팔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겠죠? 윤리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팔을 돌리면 몸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팔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람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 팔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몸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연관되는 개념은 조금 더 있습니다. 뭐 카운트 밸런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B형 1번 문제인데요. 이건 스포츠 교육학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언더핸드 서브부터 시작해서 플랫 서브,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스파이크 서브까지 배우겠습니다. 자, 니은은 개인별로 체육관 벽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벽에다 소프트 발리볼을 가지고 언더핸드 서브를 넣는 연습부터 하세요. 어느 정도 동작이 익숙해지면 5m로 늘리고 마지막에 배구공을 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링크의 학습 내용의 발달 과정의 근거라고 했잖아요. 근거 하여 확대 과제 유형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임용의 문제입니다. 자, 링크의 학습 내용의 발달 과정을 직접 그 명칭을 묻진 않아요. 이렇게 직접 명칭을 묻진 않고 항상 이 개념을 설명해 놓는 거죠.
개념을 설명하고 명칭을 맞히게 하는 문제인데 링크 학습 내용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시작 과제, 세력 과제는 세련 과제예요. 이거 세련 과제, 확대 과제, 적용 과제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작 과제는 설명이나 시범과 관련되는 거, 세련 과제는 질적인 측면, 자세나 폰과 관련되는 거고요. 확대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내 확대, 과제 간 확대로 나눠지는데 난이도와 복잡성을 추가한 과제를 의미합니다. 이 적용 과제 같은 경우는 평가라든가 뭐 응용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설명 이제 실제 그 교석수 현장에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시작 과제는 이제 교사가 배구 오버토스를 시범을 보이는 거죠. 설명과 시범을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배구 오버토스를 하라고 하는데 교사가 예를 들면 손가락 모양 그리고 어떤 손끝의 감각, 손끝의 펴는 정도, 어떤 손의 모양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다. 이런 거에 집중해서 오버토스를 시킨다. 그럼 이제 세련 과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확대 과제가 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확대 과제는 과제 내 확대와 과제 간 확대로 나눠지는데 과제 내 확대는 동일 과제 내에서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동일 과제 내에서 똑같이 언더핸드 서브를 넣는데 처음에는 2m에다 넣고 그 다음에 5m를 늘리잖아요. 이렇게 난이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과제 내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은이 과제 내 확대가 되는 거죠. 과제 관 확대는 서로 다른 과제를 하는 다른 과제를 통해서 난이도와 복잡성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언더핸드 서브, 플랫 서브, 스파이크 서브라고 그래갖고 이것이 동일 서브에서 난이도나 복잡성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더핸드 서브, 플랫 서브, 스파이크 서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운동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배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파이크 서브를 잘한다고 해서 플랫 서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플로터 서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플로터 서브를 또 잘한다고 해서 스파이크 서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서로 별개의 서브 종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어려운 운동 기능은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의 운동 기능이라는 거예요. 언더핸드 서브에서 난이도를 추가한다고 해서 플랫 서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더핸드 서브는 언더핸드 서브의 운동 기능의 특성이 있는 거고 플랫 서브는 플랫 서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크 서브는 스파이크 서브의 특성이 있는 거고 각각의 서브를 하는 거고요. 언더핸드 서브 안에서 2m, 5m 이렇게 난이도를 다르게 하는 게 과제 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거는 바비와 스와싱의 학습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괄호안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교과서를 읽지 않으면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읽었다고 할지라도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의 문제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겠지만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그 대학교 수업 때 이것이 잘 다뤄졌으면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랄까요? 약간의 그 사이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고 가세요. 바비와 스와싱 학습 유형의 분류는 감각 양식에 따라 시각형, 청각형, 운동 감각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각형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청각형은 듣고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감각형은 직접 움직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실제 시험에서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림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시각형은 이제 그림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는 거고요. 청각형은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거, 운동 감각형은 벽에다 직접 토스하는 거 이런 그림으로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이미 이 기출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뭐 예를 들면 다르게 설명글 줄글로 설명해 놓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알아두세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014학년도 A형 12번 문제인데요. 선생님 곡선주로 해서 왜 속력을 많이 낼 수 없나요? 속도의 크기가 커지면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이지. 원심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원심력이 빗면이 최대 마찰력보다 크면 마찰력이 미끄러지지. 혹시 순간 구심 가속도만 알아도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럼 순간 구심 가속도 크기가 빗면 마찰 계수와 무엇이 곱보다 크면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그래서 곡선주로 해서 선수들이 속력을 마음껏 낼 수 없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구심 가속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 그리고 원심력의 의미를 이 출제자는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게시판에 제가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설명글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구심력은 어떤 그 회전 운동에서 그 회전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가상의 힘으로서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구심력은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원심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가상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R분의 MV의 제곱이에요. 근데 F는 우리가 보통 MA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구심력은 이게 질량이잖아요. 이게 지금 구심 가속도입니다. R분의 V 제곱이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처럼 구심력이 힘이니까 F는 여기 M 질량, 요게 구심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게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원심력은 아까 뭐와 크기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라고 그랬죠. 원심력은 크기가 같은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MV 제곱이 원심력이 빗면의 최대 마찰력. 마찰력은 어떻게 되죠?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빗면의 마찰력보다 크면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혹시 구심 가속도만 알아도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는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식을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M과 이 M이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 구심 가속도만 남고 여기는 마찰계수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남죠. 이 마찰계수는 상수예요, 상수. 정해진 값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죠. 혹시 순간 구심 가속도만 알아도 여기 구심 가속도만 알아도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럼 순간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빗면 이게 마찰계수죠. 마찰계수가 무엇의 곱보다 크면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의 곱보다 크면 선수가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즉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있잖아요. 원심력이 빗면의 마찰력보다 크면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식으로 너는 표현할 수 있니?를 물은 겁니다. 일단 식으로 표현하면 이 뒤에는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지워져서 자연스럽게 중력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찰 계수에 대한 부분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수평면에서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는 마찰 계수가 죄송합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마찰 계수가 이제 중심을 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g가 되는 거예요. 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수직항력이죠. 아까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했잖아요. 수직항력인데 이렇게 평면 상태에서는 이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수평면에서 정지 상태라면은 여기 지금 수직항력 N은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게 경사각이라고 하면은 경사각에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수직항력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F라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x라고 놓을게요. 이제 뒤쪽으로 이제 마찰력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찰력은 이제 마찰계수가 수직항력인데 이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력 방향으로 향하는 이 수직항력이 지금 mg잖아요. 여기를 세타 값이라고 하면 지금 이 빗면에 수직인 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직항력이잖아요. 여기가 세타 값이라고 하면 여기는 mg 사인 세타 코사인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빗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값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이제 fx라고 구하면 여기가 이제 뒤쪽으로는 마찰력, 이쪽으로는 추진력. 이 밑으로 값이 이제 mg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경사각이 세타일 때는 mg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요 설명으로 요 그림의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 미래 전국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